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신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추진했다. 이런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각 다국적 제약사를 맡아서 이 정부와의 협상을 전면 지원해 왔다고요? 예. 그 기업인들의 역할이 외교관 이상인 경우가 아주 많죠. 네. 그만한 힘과 영향력이 또 있습니다. 이 뜬금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국가와 가장 비슷한 단체를 꼽으라면 저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애국심하고 예사심 비슷하죠, 말이. 네. 그리고 국가의 스파이가 있듯이 산업 스파이도 있습니다. 또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하면 떠오르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회사 직원들도 회사마다 조금 이렇게 성향이 다릅니다. 아,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국민들이 그 나라의 지리적 위치나 또 기후적인 그런 특징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듯이 회사도 업종이나 또 CEO가 가진 그 마인드에 따라서 그 회사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일단 또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물론 그렇죠. 영어는 여러 나라에 쓰고 있고요. 또 한 나라에서 여러 언어를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개의 국가가 하나의 고유한 언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상인들도 보면요,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국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 만들었거든요. 마치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러면서 거부하듯이 국가의 간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들도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기도 했다고 이제 하셨는데, 상인들이 쓰는 은어라든지 또 무역 용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요. 네. 1750년대 중국은 청나라였죠. 중국은 차로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계 상인들이 광저우에서 중국 상인들과 거래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은 영어나 포르투갈을 할 줄 아는 중국인들을 고용해서 통역으로 썼습니다. 근데 외국 상인하고 중국 상인 모두 이 중국인 통역 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중국 정부에 유리하게 통역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하고 중국 상인의 이해가 늘 같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상인들끼리 정보를 직접 교류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중국 상인과 유럽 상인은 독특한 무역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말레이어, 포르투갈어, 영어가 뒤섞인 제3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짬뽕 언어 덕분에 이들은 중국 조정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재밌는데요. 이 언어까지 또 만들었다고 하니까 무슨 우리 예전에 독립운동할 때 암호를 쓰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좀 생각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하죠. 네. 암호처럼 이제 못 알아듣는 언어를 쓰기도 하고요. 근데 보면 언어뿐 아니고 문자의 기원에도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인과 아람인들이거든요.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바다에서 활약했고요. 아람인은 시리아 사막에서 대상 무역을 했거든요. 그 아람인들이 만든 문자는 히브리, 아라비아, 시리아, 소구드, 위구르 문자의 모체가 되었고요.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파벳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보면 좀 상인들에게 빚진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역사가 인류의 문명에 기여했듯이 네. 상인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하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상인들도 군대처럼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예가 있겠지만 사략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략선이 뭐냐면 네. 국가의 허락을 받고 개인이 무장시킨 선박입니다. 국가로부터 교전 자격도 부여받았고요. 그러니까 사략선은 해군 함정을 세금으로 무장하잖아요. 네. 그걸 보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략선 제도가 1856년까지 계속되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 배한척이 중동국가에 납부됐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략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만의 언어라든지 문자, 그리고 전쟁 수행까지 하나의 좀 작은 국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상인들 혹은 기업들끼리 교류는 국가가 다 파악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기업인들끼리 통하는 정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기업인들이 백신 관련 기업과 거래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독특한 공통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족을 좀 달면 기업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상인들이 공통된 룰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상인들과 계속 교류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름의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도덕이겠죠. 네. 그럼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무리는 해적이나 도적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름의 상업적 도덕 기업 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치가나 국가와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거든요. 네. 기업이 국가의 눈을 피해서 활동했던 기록이 많습니다. 크게 봤을 때 상인의 윤리를 뒤엎는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 추진된 거래나 활동들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어느 나라에서든 지켜보면은 뭐 기업과 정치가 예증의 그런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사실 영국이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하면 차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차를 즐겨 마십니다. 차와 관련해서 상인들이 영국 정부의 반기를 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이죠. 영국이 식민지였으니까요. 네. 근데 신대륙뿐만 아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관세율을 80%에서 100%로 매기면서 밀수가 성행했습니다. 1783년 보고서에 따르면 밀수단은 20톤이 넘는 배를 250척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를 관세사가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감시선은 42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감시가 거의 불가능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는 게 반, 밀수가 반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스웨덴하고 프랑스는 커피를 즐겼거든요. 근데 차는 거의 안 마셨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차를 수입해 왔습니다. 스웨덴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면 스웨덴의 동인도 회사의 수입 중에서 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770년에 69%, 1780년에는 80%였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영국으로 밀수됐거든요. 네. 근데 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면 좀 싸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차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소비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요. 그 결과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무역이 성행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영국도 결국은 감세를 했죠. 그렇다면 뭐 결국에는 영국 정부가 실책을 좀 인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감세법이 발의하기 전과 후에 공식적 판매량을 보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튼 그 무역 활동은 국가의 통제를 받죠. 근데 기업들끼리 통하는 국제적인 룰, 그러니까 상도덕, 그리고 끈끈한 의리와 정서의 바탕을 둔 교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세계를 누비온 우리 기업들이 가진 힘과 영향력이 잘 발휘되어서 이번에 이 팬데믹을 탈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기업의 존재감이 새삼 크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백신도 백신이지만 이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도 정말 기업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역할을 좀 잘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평행 이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